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공공주택 6만 호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권의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장관은 이달 중 출마 결심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야권의 움직임에 비해 다소 주춤했던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판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의원님하고 지난해 11월 인터뷰했었는데 그때도 우상호 의원만 출마 결심을 내비쳤는데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야권에서는 뭐 부산 시장 후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고 후보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 후보들의 출마 결심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선거 때 제일 마음이 급한 거는 정치인들하고 후보자들이죠. 예. 근데 실제로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예. 이제 선거가 임박한 지금 정도가 적당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우상호 의원께서는 전에도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사실은 조금 더 늦추고 싶었는데 예. 야권에서 하도 이제 후보들이 막 나오는데 여당에서 아무도 후보 출마 선언을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예. 본인으로서는 당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걱정하는 차원에서 사실 좀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후보들이 이제 때가 돼서 선언하는 것이 적당한 때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박영선 장관의 경우도 만약에 결심을 한다면 지금 국정 운영에 직접 이제 장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었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자연스러운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야당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서울과 부산, 판세가 야권에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판세가 야권에 유리하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비해서 이미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시면 과거 최근의 선거 몇 번의 선거에 비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라든가 예. 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야당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선거라는 게 게임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정 또는 국정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할 것이냐 하는 실제 정치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임의 측면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 문제, 팬데믹 3차가 심해졌으니까요. 또 뭐 보궐은 집권당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민주당에서는 호재인 게 좀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뭐 기획단장 맡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슈를 선정한다든가 뭐라도 좀 생각을 또 하고 계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 뒤를 돌려서 찾아보신다면 예. 제가 한 3달쯤 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각종 지표들이 예. 더 이른바 좀 나쁘다고 보이지 않았을 때 예. 제가 일관되게 그때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는 뭐 괜찮지 않겠는가 여당에게 이럴 때 제가 일관되게 가장 빡빡하고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라고 예.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한 1~2달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예. 저는 가장 어려운 국면은 이제 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살얼음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에서나 민생의 상황에서나.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방역 또 뭐 백신 그리고 치료제 도입 이런 등등 속에서 사실은 2월을 이제 하나의 또 고비로 해서 2월, 3월이 되면 상황이 상당히 환경이 달라질 것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어려운 시점은 저는 지나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그래서 3월 이후의 상황은 지금과는 꽤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선거가 인물도 중요합니다만 또 구도도 중요하겠죠. 지금 야권에서는 안철수로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김종인 위원장은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뭐 섣부르게 단일화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단일화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은 단일화에 큰 무게나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정치 공학의 힘이 예.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닌 것으로 우리 정치가 변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사람이 조금 모여서 그 중에 하나를 모은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를 모으는 면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미 김종인, 안철수 두 분 과정도 그렇고 또 오세훈 전 의원이 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조건 출마 선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저게 뭐지? 저게 무슨 이게 게임도 아니고 이런 식의 또 부작용도 만드는 것이어서 결국 지내놓고 나면 과정은 좀 번잡하겠지만 결국 끝나고 나면 누가 정말 이렇게 시정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그것이 결국 남는 거거든요. 예. 과정은 복잡하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서울시정을 맡겠다고 그것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분들이 정제돼서 나오는 것이고 또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저희가 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다른 코스를 말씀하셨다가 또 이런저런 다른 정치적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누가 제대로 잘 준비됐고 진지하게 준비했는가를 놓고 아무리 그 과정이 복잡해봤자 마지막에는 정리된 그 후보들의 역량을 갖고 평가하는 것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크게 후보의 기량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만을 위한 선거 공학적으로 읽힌다면 유권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도 단일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지금 김진애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열린민주당과 합당 문제는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네,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민주에서는 김진애 후보가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선 이후에 후보가 한 명 나오면 민주당과의 단일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그 열린민주당과의 그 합당은 좀 어렵다고 보고 여기서 그러면 후보 단일화는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열린민주를 지지하는 분들은 기대하고 바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는데요. 예. 제가 우상호 의원, 현재로서 이제 후보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민주당에서 우상호 의원이고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이신데 좀 보니까 정봉주 의원도 경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봉주 전 의원님 말씀은 아직 못 들어봤고요. 김진애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얘기를 각각 이렇게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게임으로서 상대 또는 상대 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어떤 게임의 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주로 가치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경쟁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가급적 잘할 사람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경선 방식이 어떻든지 이런 말씀들을 적어도 두 분의 경우는 하고 계셔서 아직 그것이 당론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되면 큰 걸림돌은 없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게임의 룰은 정해졌습니까? 네, 5대5 그러니까 당원과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대략 설 전에 시작해서 설 후에 경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서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50대 50으로 또 일반 시민 50은 여론조사를 하실 테고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여성 후보의 가산점은 이번에도 적용이 됩니까? 네, 똑같습니다. 10% 본인이 얻은 퍼센트에서 10%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 후보의 경우도 완전 무명인 경우 또 정치를 조금 했던 분의 경우 이게 다 달라서요.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는 10%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선이 어떻게 아직 뭐 박주민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뭐 불리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이슈인데요. 자, 우상호 이제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16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냈습니다. 또 당에서도 아마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부동산 문제를 신경 쓰고 계시겠죠? 네, 현재로서는 대부분 기존에 이제 투기를 억제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맞춤형으로 특히 공공의 주거의 그 공급 영역을 확대하자 하는 부분을 기조로 해왔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주로 투기를 억제하는 쪽에 정책들을 집중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조는 흔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맞춤형 주거나 공공 주거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정도의 공감대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4차 재난지원금 문제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어제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당 일각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그거 선거용 아니냐, 선거 전에 돈 뿌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지금 3차 재난지원금까지 하고 나서 지금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19에서 탈출하는 국면이 될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야말로 지금 이 침체에 빠지는 경기 전체를 진작시켜야 되는 과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 진작 재정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기존의 보편 선별 논쟁을 떠나서 보편 전 국민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즉 그때의 전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과 달라져서 상당 정도 탈출이 이렇게 목전에 보이고 그때 경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정책 과제가 되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거하고 뭐 그거를 선거에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시점이 되어서도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하는 상황이 영 잘 안 잡힌다. 그렇게 돼서 이게 어떤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거리두기와 맞지 않는다라는 과거에 가령 그런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런 보편 지원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코로나19 국면이 이제 변화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그러한 보편적 경기 진작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황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소비 진작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전체를 경기를 전망하고 그 어제 신년사에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경기 상황 전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월달에 이제 치료제 백신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2월, 3월이 지나면 지금과는 이게 현격히 달라진 상황이 올 것이고 그때는 빨리 민생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 선거 시기하고 코로나19를 저희가 무슨 때 맞춰서 발병을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4월 이후에 지급해라 선거 끝나고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그야말로 선거를 하고 그런 걸 참 너무 연결하는 건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제 올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또 민주당이 올해 세운 또 당 목표, 또 국정 목표가 있을 건데요. 물론 뭐 코로나 종식이 제일 우선이겠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의 극복 탈출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돼야 민생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선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원님도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지역 주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뭐 좀 화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환을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 돌아다니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적인 생활이라는 게 너무나 그립고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고 그래서 정말 뵙는 것이 죄송하고 그렇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를 잡고 민생을 회복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는데 날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있는 여의도는 조금 그친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오후부터 인천과 경기 서부,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서울은 영등포랑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총 7개의 구에 내려졌고요. 기상청은 밤까지 최고 5cm 눈이 더 내리겠다고 하는데 오늘 밤 9시를 전후해서 대부분 그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눈이 쌓이다 보면 도로가 좀 미끄럽고 사고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퇴근하시는 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서울시가 제설 비상근무를 격상을 하고 이제 제설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두고 가실 수 있는 분은 두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의견 취합해서 청취자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죠.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7명 늘었습니다.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4일 연속으로 60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죠. 400명대 또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좀 소폭 늘어서 5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어제보다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일단은 감소세가 완만하지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확실히 이제 정점은 좀 지나서 감소 내지 억제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400~500명대까지 낮아진 이유가 또 주말이나 휴일에 검사 건수가 좀 평일 대비 한 2~3만여 건 적었다고 해요. 주말이기도 하고 워낙 추워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황을 마냥 낙관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검사량이 11일은 28,000건이었는데 12일은 62,000건이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초반대였기 때문에 배 기자 얘기대로 어느 정도 지금 최고점은 분명히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를 또 계속해서 좀 노력해서 300명대 또 100명대로 줄여야 되는 게 이제 목표겠죠. 그런데도 이제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도 다음 주에 하루 확진자가 한 600~700명대로 예측이 된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또 되는 게 지금 이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 방문자가 한 2,800여 명 한 달간 되는데 3분의 2 가까이가 검사조차 아직 받질 않았습니다. 이게 검사를 받은 분 중에 확진이 한 120명 정도 나왔고 근데 이분들이 또 450명에게 추가로 전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검사해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방역당국이 이제 각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을 해서 검사 받을 거를 권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연락을 안 받거나 또 연락처 자체가 다르게 작성된 상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화기 자체를 꺼두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 같거든요. 연락을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 방역당국이 전화를 피하면서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종교 시설이잖아요. 종교 단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탄압으로 좀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추정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가 오늘 그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교에서 참석한 500명의 명단을 뒤늦게 제출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고요.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것을 판단했다라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 인터콥 선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자기 홈페이지에 이제 글을 걸고 진단검사를 좀 받아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 또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방역에 다 협조하고 열심히들 노력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곳에서 방역의 협조를 거부하면서 또 확진자가 쏟아진다고 하면 이건 너무 좀 불공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죠? 예, 계속 취하고 있으니까요. 좀 조금이라도 발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오는 토요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만일 다시 늘어난다면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예. 일단은 이 송영래 중앙사고수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오늘 브리핑한 거를 들어보면은 통상 이제 오는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잖아요. 특별방역 대책과. 근데 이제 일요일에 종료가 될 때는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 협회, 관계 부처, 지자체들 의견을 수용하느라 심층적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경론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이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이나 학원 등이 집합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영업을 풀어주는 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좀 재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확산세가 꺾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일주일 넘어서는 좀 초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고요. 오늘도 정부 당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는 당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말을 좀 들어보면은 유럽의 여러 국가가 다시 사회적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일본은 한 달 사이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긴급사태까지 선포했다. 그래서 K방역이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죠.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서 전 국민한테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추가적인 백신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약사죠 노바백스로부터 백신 1,000만 명분을 구매하기 위한 진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기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게 4종의 백신, 거기다가 이제 코백스라고 해서 총 5,600만 명분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노바백스 한 1,000만 명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더해지면은 전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 물량이 한 6,600만 명분으로 크게 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게 이 노바백스 백신이 전통적인 좀 백신 제조법에 가깝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백신 중에서 안정성이 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유통기한도 한 2, 3년으로 길기 때문에 기존에 도입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 기존 백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지켜볼 만한 게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로부터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 시기도 이르면은 올해 2분기부터 바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6천만 명분 넘는 분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 미성년자들은 안 맞을 거니까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또 나온 이야기 보니까 또 19세에서 49세는 3분기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일단 아마 그 고연령자 또 의료계 종사자 이런 분들부터 아마 백신은 맞는 걸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따라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코로나로 우리가 우리 사회 불평등이 많아졌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한 발언을 보면은 내일 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이런 재정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 협력의 길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좀 내일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나 업체가 좀 피해가 더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면 인센티브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그런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반도체나 가전 화랑을 누린 삼성이나 SK, LG 같은 대기업, 또 뭐 카카오페이, 또 배달의 민족 같은 이제 플랫폼, 뭐 비대면,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라고 했던 이런 기업들이 좀 대상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거하고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거는 20대 국회에서는 재개 반발이 있어서 도입이 좀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이익공유제라는 개념 자체가 뭐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뭐 반시장적인 발상이다라는 취지의 지적인데요. 조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일자리는 기업이나 민간이 만들어야 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서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논평을 보면은 뭐 이런 이 코로나 이후에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집권여당 대표가 아님 말고식으로 던지는 것에 할 말이 없다. 이래 선호가 잘못됐다 이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익 공유를 원하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다라고 이렇게 좀 맹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교통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1502님께서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하남 톨게이트까지 1시간 10분, 하남 톨게이트에서 태릉 북부 간선 입구까지 35분, 태릉 북부 간선 입구서 하월곡 램프까지 40분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4306님. 안양 목감 81번 도로입니다. 눈은 완전히 소강 상태이며 주요 도로는 제설 작업이 말끔히 되어서 가랑비 온 뒤에 살짝 젖은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전운전하세요. 의견 주셨습니다. 4131님. 6시 20분 현재 국회 정문앞 인천 방향 추돌 사고 후에 현장 정리 중이고요. 눈과 사고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이동영 앵커 자가격리 해제 축하드리고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주식하는 분들 많은데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금지해온 주식시장 공매도를 오는 3월에 재개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 조치를 의결했는데요. 공매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주가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어떤 투자 기법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 기법 때문에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었는데요. 어쨌든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되고 또 연장이 돼서 6개월이 금지, 총 1년 가까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3월에 다시 공매도가 풀리는 걸 앞두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좋잖아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막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제 공매도가 1년 만에 돌아오면 재개가 되면은 결국 우리 증시가 다시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 아니냐. 예. 또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가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라고 또 이제 기사가 또 나오면서 개미들이 반발했는데 당장 이제 오늘 아침부터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도 혼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거다. 예. 라면서 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책임하다. 공정을 얘기했는데 금융위가 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결국 이 공매도 제도라는 게 사실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도가 좀 불공정하다 또는 구멍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않고서 다시 공매도를 3월부터 한다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해야 된다라고 여당 의원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 3월 중순에 재개 예정인데 이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쉽게 결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하나만 더 하죠.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에서 치킨을 125만 원치 시키고 전액 환불을 받은 뒤에 별점타를까지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더라고요. 공군부대에서 치킨 125만 원치를 주문했는데 이걸 받아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다 환불을 받았다. 이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또 작년 말에 배달비를 이 업체가 추가로 받아서 이 공군 부대에 이걸 시켰던 병사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가까운 부대 앞인데 배달비를 1,000원 더 받냐. 그래서 별점을 1점을 별점 테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점을 주면서 우리가 호구냐, 그러니까 공군 부대가 호구냐 라면서 굉장히 안 좋게 리뷰를 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뷰에 대해서 이 치킨집에서도 화가 난 거죠. 이게 전액을 환불을 했는데 아마 뭐 이런 이게 뭐 한 마리도 수거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이렇게 뭐 가져가세요 돌려줘야 되는데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하고 치킨 60마리 전액 환불해 드렸고 뭐 이 배달료 1,000원 더 낸 게 그게 뭐 큰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벌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군 부대가 너무 갑질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기자 배도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